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청약 다 봤죠? 네. 청약, 승낙 할 차례 맞죠? 네. 자, 승낙 보겠습니다. 승낙은, 잠시만. 켜져 있지, 뒤에 거.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현인데, 뭐, 진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기타 행위에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행위는, 뭐, 구두 연락일 수도 있고요, 전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뜻하고, 부작위는 여기 밑에 여러분들 제가 국문, 영문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살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해하기도 편할 수도 있고, 부작위란 말이 영어 표현으로 inactivity예요. activity가 활동하다 하잖아요. 근데 앞에 부정적인 뜻의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침묵 또는 부작위란 뜻 말 자체가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아무 행동하지 않는 경우, 그거는 뭐다? 승낙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언제 효력을 발생시키냐?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효력을 발휘한다. 어느 시점에? 리치, 더 오퍼러한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승낙이 그 청약에 어떤 지정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 수단의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승낙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reasonable time이죠. reasonable time 안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승낙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페이스 투 페이스이거나 뭐 해서 구두로 하는 청약의 경우에는, 구두 청약의 경우에는 내가 얼굴 마주보고 바로 들었죠. 그때 즉시 승낙을 하는 것이 A입니다. 자, 근데 청약의 규정에 의하거나 혹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립된 간습이나 간행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노티스 없이, 아무런 노티스 없이 물품을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대금 지급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사일런스는 했어. 침묵은 했어. 근데 뭐예요? inactivity가 아니죠. activity 한 거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내가 특별한 아무 말 없이 너와 나 사이에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행위가 이행되어진 때 효력이 발생된다. 승낙으로 인정됩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행동을 한 거는 승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그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계약 성립과 이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 CISG 제19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부가조건부 승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해서 글자를 키웠나? 뭐 이렇게 됐지? 자, 글자가 갑자기 커져 있는데 1번 19조 1항 승낙, 정확하게는 1항 1호죠. 뭐 어쨌든 그게 이거는 영문법이니까 됐어. 자,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해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뭐다? 반대 청약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청약에 대해서 원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청약을 했잖아.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한다. 에디션. 제한한다. 리미테이션. 내용을 넣거나 있던 내용을 빼거나 아니면 모디피케이션 바꾸거나 하는 건 뭐다? 다 리젝션 오브 더 오퍼. 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and 카운터 오퍼다. 카운터 오퍼기 때문에 그 원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되거나 제한되거나 변경된 게 피청약자의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래 제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의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추가되어 있고 뭔가 조건이 달라. 그 경우에는 승낙을 구성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데, 뭐 영어 표현으로는 materially alte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럼 어떤 게 실질적 변경이냐? 이런 이슈가 있죠. 그거는 그 밑에 19조 3항에 나와 있고, 자, 근데 이렇게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진 승낙의 경우에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있어요. 청약자가 지체 없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를 구두로, 그러니까 조금 바꾼 거, 실질적이지 않은 그 조금의 변경,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반대의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해돼요? 뭔가 중요하진,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이다, 실질적이지 않다는 좀 쉬운 말로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로 바꿔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변경이 일어났어, 승낙에. 근데 그 사람이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승낙의 의사는 있어.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변경 그조차도 원래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조그만 변경, 그 사소한 변경, 미미한 변경,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이 들어간 내용이 계약 조건으로서 합의된 걸로 봅니다. 피청약자가 조금 바꾼 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으냐, 뭐가 실질적이냐, 뭐가 실질적이지 않으냐의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세 번째, 특히 여기서부터 나와요. 대금, 프라이스, 지급 방법, 페이먼트. 얼마냐, 어떻게 지급할 거냐, 그거죠. 물품의 품질 및 수량, 퀄리티 앤 퀀티티. 품질 조건이 S냐, S급이냐, A급이냐, 아니면 수량이 100개냐, 200개냐, 300개냐. 그 다음에 물품의 인도 장소, 시기, 어디서 인도할 것이며 언제 인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의 일방의 책임 범위. 그러니까 내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뭘 해주는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뭘 해주는지와 관련된 그런 책임.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무역 클레임이라든지 상사중재라든지 중거법 조항이라든지 재판 관할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가되어 있거나 상이한 조건은 뭐다? 매터리얼리한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제외한 변경은요,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이라고 봅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법을 이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고 뭔가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무역의 조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실질적 변경에 나열된 것 중에 빠져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베트남산이냐 중요하잖아. 그쵸? 그거 바뀌면 물품의 실질적 변경 아닐까요? 어떻게 일본산하고 중국산하고 베트남산하고 한국산하고 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CISG는 이 정도를 건드리는 거는 실질적 변경이다. 이 정도가 아닌 거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이게 CISG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칼로 딱 자르듯이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규정이 아니라 포괄적 규정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큰 틀에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기간의 해석. 우리가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대하자 간의 어떤 그 거래 제의나 거래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격지자 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승낙기간에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승낙 기간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보 또는 서신. 근데 전보 또는 서신은 안 쓰죠. 안 쓰는 거지만 규정은 있으니까 살아남아 있으니까 일거는 봅시다. 전보 또는 서신에서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전보가 발신을 위해서 교부된 때로부터 서신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뭐예요? 발신을 위해서 교부됐다. 그때부터 카운팅한다. 두 번째, 편지 쓰면 날짜 쓰잖아. 여러분들 편지 안 써본 지 꽤 됐죠? 그래요? 나도 편지, 내가 군대 있을 때 편지 써본 게 마지막이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 그래서 편지를 썼지.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군에서 제대한 지 내가 예비군 민방위도 끝났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편지 안 쓴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편지에 보통 날짜 적잖아. 그거. 그게 안 되면 봉투에 우표. 우표 기억나요? 우표? 우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우표를 보면, 우표를 붙이면 거기에 우체국에서 이렇게 깡 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에 날짜가 적혀 있어. 그걸로부터 날짜를 센다는 거예요. 카운팅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화, 텔렉스, 기타 동시적 통신수단, 이메일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그러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야? 9일인가? 4월 9일 도착했다. 9일 날부터 셉니다. 하루, 이틀, 3일. 자, 그 다음에 승낙의 기간 중에 들어있는 공휴일, 비영업일은 그 기간의 계산에 산입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승낙의 어떤 기간을 5일이라고 줬다고 칩시다. 5일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 청약이 4월 9일에 도착했어. 4월 10일이 됐어. 4월 10일 어떤 날이야? 공휴일이잖아. 아니야? 놀러 가야지. 투표는 지난 주말에 다 했고 놀러 가야지. 그렇잖아. 수업도 없고. 공휴일이야. 법정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카운팅을 해버려요. 그걸 이틀이라고 쳐. 근데 마지막에 뭐야? 기간에 끝나는 날, 말일이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에 해당이 되면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이런 거 예시가 있고, 중요한 건 뭐야? 맨 끝에 승낙의 기간은 이에 이어지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카운팅 하는데 끝나는 날이 4월 10일이야. 공휴일이야. 법정 공휴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4월 11일로 그 다음 영업일로 최초 영업일로 연장된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한국 민법에서도 기한과 발음이 안 좋아서 기한과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요.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연된 승낙의 효력. 지연된 승낙은 원래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승낙의 의사표현이 그런데 늦었다 이거죠. late acceptance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비청약자에게 유효하다. 네가 늦게 승낙을 했지만 내가 너의 그 승낙을 받아들일게. 그러면 늦은 승낙도 효력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해 볼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거래 제의를 하는 사람이 몇 날 며칠까지 답신을 달라 했어.
그러면 그거를 기다렸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오더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품을 준비를 해서 보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한 4월 말쯤에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 그러면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나 원자재 수급 상황이나 재고 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거래를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에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거래가 성립이 된다. 양당사주를 구속한다라고 하는데 이 승낙의 해신 기간을 무한대로 할 수 없는 게 판매자나 제조자 입장에서 사정이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기간을 설정을 한다는 거다. 언제까지 해신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를 해보면 해신을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답변 주세요, 답메일 주세요도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해신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되는 게 원래 비즈니스의 매너예요. 예, 그런 경우인데 늦었다 이거야. 늦은 경우도 인정된다. 어떤 경우에 청약자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오케이 하면 된다. 자, 지연된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서신, 기타 서면으로 이것이 통상적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사정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자, 지연이 됐는데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 배달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때 도착했을 거야. 배달 사고가 없었다면. 근데 뭔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있었겠죠, 중간에.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연된 승낙은 당연히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게 뭔가 사정이 있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약자가 이거 문제 없다. 효력 상실한다. 이런 메시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1번이나 2번 모두 다 청약자가 오케이를 한다면 배달 사고가 났든 아니면 늦은 승낙이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승낙의 철회. withdrawal이죠. withdrawal인데 승낙은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성립된다. 그렇죠?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 여러분들 간세사 1차 시험이나 무형영어 검정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승낙의 철회와 특히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한 요 문구 있죠. 그 문장. 이런 건 그냥 외워서 가요. 단골이에요, 단골. 단골. 단골 지문으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자, 우리가 앞에서 청약 공부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청약에 여기 withdrawal이 있었고 청약의 철회, 걷어들이는 게 있었고 청약의 취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승낙에 오면 승낙은 철회가 있고 계약 성립만 있지 승낙의 취소가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오, 맞나 이렇게? 빨간 펜, 파란 펜. 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뭐 했어? 피청약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빠꾸 시킨다 했죠. 이건 뭐라 그랬어? W, withdrawal이라 했죠. 도달했어. 도달을 했는데 이 피청약자가 승낙을 보내기 전에 뭐 한다 했어? 리보케이션 시킨다 했죠. 그죠? 취소시킨다 했잖아. 청약은 이렇죠. 근데 승낙이 이렇게 가죠?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는 거지.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현을 보내는데 원래 원청약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빠꾸를 시켜. 그럼 이건 뭐예요? withdrawal이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도달을 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R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보케이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거 안 돼. 왜 안 될까? 맞아. 요 시점에서 이미 계약 성립이 되거든. 얘는 청약의 효력만 발휘됐죠. 승낙이 아직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취소시킬 수 있어. 비즈니스 관계가 좀 어그러지겠지만. 근데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이 도달해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이 CISG의 무슨 시점이라고 보는 거야? 계약 성립 시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승낙이 도달한 다음에 걷어들이는 거는 방법이 없어. 뭐 해야 돼?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시켜야 돼. 그럼 계약을 어떻게 취소시킬 겁니까?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뭐 법적 다툼으로 가야죠. 그냥 상대방이 좋게 뭐 사정이 있어서 나 계약 이행 못하겠다 취소하자라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여주면 좋은 거고 아닌데? 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 만나요가 되겠죠. 그래서 승낙 쪽에는 withdrawal이 있는데 리보케이션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약 공부할 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청약의 철회와 취소 이런 것들 withdrawal, 리보케이션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승낙 쪽은 철회만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괜찮네. 잘 보여? 여기다 쓰면 강의 영상 녹화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좋다. 다른 교수님들 많이 쓰세요? 이거? 안 써? 쓰는 분? 내가 많이 쓰시라고 홍보를 할게. 자, 어디로 돌아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도달의 정의. 도달의 정의. 청약이든, 자, 이 협약의 제2편에 적용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For the purpose this part. 이 this part가 뭐냐면, 그 CISG의 앞에서 14조부터 시작해서 청약 승낙과 관련된 파트 있죠. 전체 파트. 여기, 앞에, 전체 CISG 구성을 보면, 여기, 아이고, 어딨냐. 어딨냐. 여기 구성에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is part라고 하는 게 14조부터 24조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this part라고 하는 건 2편. 다시 돌아와서. 맞죠? 자, 2편에 적용에 있어서 청약이든 승낙이든 기타 뭐 그런 모든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되거나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해서 상대방 자신에게 상대방 영업소 또는 우편송부처 또는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송부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 집, 거주지에 전달되었을 때 어떤 거다? 리치했다. 도달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죠? 그죠? 24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청약 살펴봤고 승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은 도달이다. 침묵, inactivity 뭐예요? 침묵이나 부작위 아니다. 승낙 아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지정된 기간이 있으면 지정된 기간에 가고 지정된 기간이 없으면 뭐다? reasonable time. 리즈너블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구두로 한 거는, 구두로 한 청약은 즉시 대답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말도 없이 행위만 하는 사람 있다. 액티비티만 하는 사람 있다. 이거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행위를 한 시점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19조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웠어요. 부가조건부 승낙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뭔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면 그것은 원래는 청약의 거절인과 동시에 카운터 오퍼를 구성을 했지만 그 변경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뭐 어떤 경우 전제조건이 하나 있었죠. 청약자가 오케이 하는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럼 실질적 변경은 뭐냐? 품질, 수량, 대금, 지급 방법, 인도 장소, 뭐 법적 분쟁,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승낙 기간의 해석은 뭐 그렇고, 자 지연된 승낙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도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그죠? 예, 그리고 승낙의 철회. 예,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이게 도달주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사를 전달했는데 내 의사가 저 사람한테 닿기 전에 내가 걷어들이는 거. 그거 가능하다. 근데 취소는 없었다. 리보케이션은 없었다. 왜?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성립 시기 23조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성립을 하고 도달의 의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CISG 제1편과 제2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정도는 뭐였다? 준비운동이었다. 진짜 CISG는 25조부터 시작됩니다. 자, 25조에 CISG에 있어서 뭐 중요한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이 25조도 중요합니다. 이 25조가 뭘 가리키고 있냐라고 하면 이 펀더멘탈 브리치,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란 거는 계약의 안본질적인 위반도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CISG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 위반도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 쉽게 말해서 경미하거나 사소하거나 미미한 계약 위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 위반의 정도를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위반은 뭔데에 대한 답이 이 25조에 있어요. 다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 위반이 그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한테 준다. 이게 뭐다? 펀더멘탈 브리치다.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다. 근데 이 말이 있어요.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으며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래하지 않는다. 뭐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국문에서 한글로 말짓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낙제입니다. 왜?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식의 글짓기를 하면 국어 선생님이 이거는 비문이다 할 거예요.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한국어로서 말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CISG 공식 번역문들이 다 뭐냐면 영어를 직역을 해서 그래. 그래서 이게 약간 이중부정문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뭐가 그러하지 않다는 거야?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견하지 못했다. 그러하지 않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견하지 못해서 그러하지 않다. 부정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가 바보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보란 뜻이죠. 이해돼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뜻이야. 그게, 여기 영문에 보면, 38번 슬라이드에 보면, 영어 원문의 3번째 줄에 그런 말이에요.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그러니까, unless가 있고, not이 하나 더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중 부정문이거든, 영어 표현에서는. 근데 한국어에는 이중 부정문을 안 써. 한국어는.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칩시다. 어떤 계약을 이행을 하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계약 위반 사항이야. 근데 그 계약 위반 사항을 이 사람이, 당사자가 예견을 했어. 그리고 예견하지 못했어. 이런 케이스가 2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예견한 사항은 어떤 상황일 것 같아? 어떤 계약 위반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 계약 위반이 되는 상황을 예견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알고 있었다는 거는 자기가 직접 했거나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어도 뭔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상황을 내가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으면 그게 위기냐고. 아니잖아. 피하면 되잖아. 근데 뭔가 당했어. 전혀 알지 못했어.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지 몰랐어. 그럼 그건 진짜 위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그건 즉슨 다시 얘기하면 자 계약 위반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했어.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쳤어. 그럼 뭐예요? 의도가 있죠. 계약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굳은 의도가 있잖아. 그럼 뭐야? 본질적 위반이라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계약 위반 상황이 됐어. 근데 나는 전혀 그걸 의도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벌어날 줄도 몰랐고 나의 컨트롤 바퀴야.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을 적용하는 게 뒤에 이제 앞으로 CISG 보면서 뒤에 쭉 나오는데 본질적 계약 위반, 펀디멘털 브리치 이 말이 CISG 49조, 64조 이런 뒤에 나오는 계약 해제라든지 49조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거거든. 64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대체물 인도 청구라든지 이 당사자들의 무역 계약 위반의 구제와 관련된 내용들의 이 펀더멘털 브리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살펴볼 거고. 자,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는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 어떤 사안들인지 우리가 CISG는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CISG를 일종의 법 조문으로 인용을 해서 내려진 재판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CISG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온시트랄 사이트 가서 보여줬죠.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그 온시트랄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 CISG를 원용을 해서 재판부가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케이스를 전 세계 걸 다 모아놨어요. 온시트랄이. 거기 가보면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 CISG를 근거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판례를 모아보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위반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첫 번째,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안 줬어. 미인도했어. 두 번째, 돈을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줬어. 제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안 줬어 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것 해가지고 밑에 2번 해가지고 있죠. 뭐가 있어요? 지연 인도 지연 결제. 돈을 주긴 줬는데 원래 4월 9일까지 줘야 되는데 4월 말, 5월 초, 6월 말 늦게 줬어. 늦게 주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돈이 늦게 오는 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경과이자. 오늘 이 시점에 100만 원 받는 거랑 한 달 뒤에 100만 원 받는 거랑 한 달 뒤에라도 100만 원을 줬으니 고맙다라고 헤헤 웃으면 바보죠? 왜? 한 달 동안 너 나한테 돈 안 줘가지고 이자, 은행 이자, 요새 은행 이자 비싸단 말이야. 4%, 5%잖아. 100만 원에 4%, 5%가 얼마야? 물론 4%, 5%가 연이자예요. 연이자니까 4%, 5%를 4만 원, 5만, 계산하기 좋게 6만 원으로 하자. 계산하기 좋게 6만 원으로 한 다음에 한 달 경과 이자니까 얼마야? 5천 원이지. 한 달 뒤에 돈 받을 거면 여러분들 10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100만 5천 원 받아야 돼. 너무 가혹한가? 너무 인정머리 없나? 친구 사이에? 어쨌든 그렇단 얘기야. 그렇죠? 지연 결제, 지연 인도. 이거 본질적 계약 위반은 아니란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안 주고 안 받는, 그러니까 물건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 거, 최종적으로 진짜 끝까지 안 주는 거는 본질적 계약 위반인데, 펀더멘털 브리치인데, 늦게 주는 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는 계약 위반은 맞는데, 본질적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게 CISG를 해석하는 대다수의 판례가 그래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CISG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민상법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떼었어. 근데 그 채무자가 돈을 찔끔찔끔씩 갚아. 그러면 법원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뭘 인정해 주냐면 얘가 돈은 안 주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런 조금 찔끔도 안 갚아. 그러면 엄청난 이제 철퇴가 내려져요. 그 차이가 커요. 우리 한국의 민상법 아에서도.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이
똑같은 물품의 미인도와 물품의 대금 지급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연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 부당한 이행 거절 선언.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 거절. 이거는 크리티컬 하죠. 무역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신용장을 안 열어버려. 어떡할 건데? 네.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자, 분할, 다섯 번째. 분할 매매에서 첫 번째 분할 인도의 불이행. 그리고 이것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차이의 분할 인도가 불이행될 것을 신뢰하게. 자, 물품을 10번에 나눠서 주기로 했어. 근데 첫 번째부터 안 줘. 그죠? 해마 들고 찾아가야지. 그죠? 그리고 얘가 딱 눈빛을 보니까 첫 번째 것도 안 줬는데 그 다음 것도 안 줄 것 같아. 눈빛이 이상해. 그러면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따져 물어야 되죠. 자, 도산, 부도.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죠. 이행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매매에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물품을 팔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11월 말까지 아니면 11월 중순까지 물품을 보내달라 했는데 1월 달에 보내줘. 죽자는 거지 뭐. 그죠? 니 죽고 내 죽고 뭐 그거 해야지.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어떤 물품의 판매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면 판매 시기에 맞춰서 물품을 보내달라 할 거 아니야. 계약하는 파트너한테. 근데 안 지켜. 열받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물품의 하자가 심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아이폰을 주문했는데 벽돌이 와. 벽돌을 찍어버리고 싶죠? 그런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거.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있긴 한데, 쓸 수는 있어. 아이폰이 왔는데, 뭔가 불량이야. 포장지도 좀 뜯겨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지. 그런 경우. 수의 인도분 중에 인도를 분할 인도를 해가지고 한 10번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8번 정도는 잘 왔어. 근데 끝에 한 번이 안 와.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 8번이 없던 일로 할 수 없잖아. 8번 잘 온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사례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굳이 계약 위반을 본질적 계약 위반과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으로 나누느냐. 본질적 계약 위반을 다루는 방식과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을 다루는 방식이 CISG가 달라요. 뒤에 가보면 알아. 무역 구제를 할 때. 상식적으로 위에 있는 본질적 계약 위반은 일단 너 죽고 나 죽고, 팻마 들고, 한번, 하자. 이래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해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위반의 경우에는 바로 해머 들고 못 갑니다. 계약 취소 못 시켜요. 계약 해제가 안 돼요. 뭔가 조금 좀 잘해봐. 뭐 내지는 물품을 조금 뭐 수정해봐, 보완해봐. 계약을 조금이라도 CIS가 처음에 제가 이 CIS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CIS의 특징이 계약을 최대한도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자, 이 정도의 계약 위반 정도는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도록이면 계약이 유지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26조 계약 해제를 해야 되겠죠. 계약 해제의 선언은 계약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선언할 수 있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은 계약 해제 선언 못합니다. 계약 해제 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이것을 통지했을 때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어. 계약 해제 시킬 거야. 그러고 나서 내 속마음만 그렇게 먹고 있으면 계약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너 죽었어. 그래서 계약 해제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통지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이 협약 제3편 디스파트라고 하거든. 이 3편이 뭐냐면 25조 앞에서 봤던 본질적 계약 위반부터 시작해서 무역의 이행,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전체 파트 여기 이 페이지로 계속 가게 되네. 물품의 매매와 관련돼서 25조부터 88조까지가 전체 3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조에서 말하는 this part라고 하는 게 전체 다 해당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협약 제3편에서, 이 디스팔트에서 25조부터 88조 이 전체에서 따로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 없으면 기본적으로 통지, 요청, 통신 이런 것들이 그 사정에 적절한 수단으로 당사자한테 행해진 경우에는 지연, 오류, 불착이 발생하더라도 그 통신 오류에 의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통지를 했어, 노티스 했어, 요청을 했어, 리퀘스트를 했어. 근데 뭐 가다가 뭐 오류가 생기거나 통신에 뭐 오류가 생기거나 통신 불착이 됐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뭐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 통지나 요청을 한 거에 대한 권리를 박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뭔 의미일까? 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나는 그 사람한테 통지나 요청을 했으니까 가 돼요. 그럼 뭔 얘기야? 이거는 제3편에서의 내가 이 뭐 어떤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요청하는 거는 효력이 발신주의란 뜻이에요. CISG가 도달주의 아닙니까? 도달주의는 어디서? 2편에서 청약과 승낙할 때.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근데 여기 지금 25조 넘어와가지고 무역의 이행과 관련된 파트에서는 상대방한테 내가 통지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뭐다?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고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서 지연이 돼도 내가 그러한 통지나 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일단 보냈으니까. 일단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일단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뭐예요? 발신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편은 도달주의, 3편은 발신주의. 근데 전체가 다 그렇나요? 안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말이 있잖아.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러면 3편에서 25조부터 88조 사이에서 만약에 통신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노티스를 할 때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메시지는 도달주의입니다 라고 따로 적어놔요. 그게 더러 또 있어. 자, 특정 이행과 국내법. 힘들다. 자,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 여기에 여러분들 필기를 할 때, 뭐 종이든 아니면 태블릿이든, 법원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그 법원은 앞에다가 갈로를 쳐봐. 갈로.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갈로 쳐봐요.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놨을까? 어쨌든 지금 지워지네. 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가 표시하라는 건 메시지인지 알겠잖아. 자, 그래서 왜 이게 딱 동그라미 목차가 생겼지? 이상하네. 페이지가 넘어갔구나.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잠깐만. 뭔가 좀 이상했어. 내가 뭐를, 여기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법원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제외하고는까지, 갈로를 한번 쳐봐요. 자, 그러면 그 갈로친 부분을 빼고 읽어볼게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할 때 사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딱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어가 없어. 근데 사실 영어 표현에는 이 법원이란 말이 숨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법원은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 때문에 법원에 빠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국내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CISG는 어떤 경우에 적용한다 했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을 해요. 근데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의 규정이라 했잖아. CISG를 들고 가가지고 법원에 어떤 특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칩시다. 대한민국 법원에 쫄래쫄래 가. 그런 다음에 CISG를 보여주고 CISG에 따라서 특정 이행을 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이행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을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민사상 형사상 판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요청해. 그러면 법원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CISG가 전 세계의 다양한 법체계의 국가들을 다 포용해서 국제협약으로 출범시켰다 했잖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영국이 여기 안 들어왔다. 영국이 안 들어온 이유는 자기 나라 법하고 CISG가 상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소극적으로 적용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자국법하고 이 CISG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받아들인 이유는 조건부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경우에? 국제 물품 매매에만 적용하는 걸로 전제하고 들어왔어. 그 얘기 즉슨 다르게 얘기하면 국제 물품 매매가 아니라 국내 물품 매매면 CIS 적용 안 해.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근데 이 국제 협약과 관련해서 들고 가가지고 법원에 이거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이 한국법도 아닌데 이걸 기준으로 뭐 강제 집행을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국내법과 국내 법원이 CISG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규정 자체가. 근데 제가 갈로치라고 했잖아요. 갈로치라고. 자, 이 말에 갈로친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 계약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건 뭐야? 대한민국 법원이 매매 계약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특정 이행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잖아. 그건 가능하잖아. 한국법이 한국법 기준으로 돈 주라, 뭐 물건 줘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 빼고 CIS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이 뭐 돈을 주게 해라, 뭐 하게 해라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용이 어렵죠? 근데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떤 사단이 벌어질까? CISG 들고 가가지고 한국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법원에다가 한국 민법 가지고 한국 상법 가지고 가가지고 강제 집행하게 해달라? 가능하잖아. 그 얘기인 거야. 이 짧은 문장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CISG는 철저하게 뭐다? 국제 물품 매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힘들다. 자, 29조. 자,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CISG가 어떻게 보면 CISG의 마인드가 안태건의 마인드지. 굉장히 융통성이 넘치죠. 합리적이고 포용적이지. 안 하겠대. 그래 안 해. It's up to you. 니들이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뭔들. 약간 그런 마인드. 당사자들이 안 하겠대. 할 수 있지. 계약 안 하겠대. 계약 종료시키겠대. 알아서 해. 니들 마인드. 니들 it's up to you.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자, 어떠한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종료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에 의한 경우. 야, 이게 서면 나왔죠. 앞에서 뭐 있었어요? 서면으로 하는 거 강제하는 조항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CISG는 서면이든 구두든 이메일이든 자유롭게 하라 했어요. 근데 각국의 자국법이 서면에 의해서 계약 성립을 해야 되는 몇몇 나라들 때문에 그 조항을 빼놓은 나라들이 있었어. 북한. 중국은 그랬다가 뺐어요. 중국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중국은 처음에 서면을 강제했다가 지금 빠졌어요. 중국은.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변경 합의에 의한 종료를 서면으로 하는 거. 계약 성립도 서면으로 했고 변경 종료도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죠?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쓰면 좋잖아. 한국어 쓸 때. 근데 여기 번역해 놓은 거 보세요.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그 이해의 방법으로 변경되거나 합의에 의해 되거나 종료될 수 없다. 똑같은 말을 꼬아놨어.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요? 꼬아놨다고. 어렵게. 예. 그렇죠?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신뢰한 범위에까지 위 규정을 원형한 것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원형하는 거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특정 이행과 법정지주의 국내법 있는데 이 28조 내용이 짧은 내용인데 뭐 25조 본질적 계약 위반도 그렇고 이 28조 내용도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나름의. 예, 그래서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것을 가지고 뭐 각 국가의 법원이 특정 이행을 판결하는 그런 것들을 강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뭐 이 법원이 갖고 있는 각 국가의 각 나라들의 CISG 협약에 들어와 있는 이 각 나라들의 고유한 자국의 법 체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본질적 계약 위반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기대하는 정도를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애견 가능성이 중요하죠. 애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다. 애견 가능성이 있다. 예측 가능하다. 애견 가능성이 없다. 모르고 당했다. 이해돼요? 지금쯤에는 이해해야 돼. 지금쯤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애견 가능성이 없다. 모르고 당했다. 애견 가능성 있다. 알고도 고의로 했다. 알고도 고의로 했으면 본질적 위반. 모르고 당했다면 본질적 위반이 아닌. 이 정도로 내가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이거보다 쉽게 설명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통지가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연, 오류, 발신주의 적용한다. 특정 이행과 국내법, 이거는 국내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국내 법원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국의 법이나 CISG 규정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CISG 규정을 레퍼런스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이 28조가 규정하는 건 뭐냐면, 그런 법원의 판단의 영역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지금 5주차 강의자로 이제 끝까지 왔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목요일 사전제작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네.